감사합니다. 장기렌트리스 영업팀 조인환 과장입니다. 요즘 준대형 하이브리드 세단 중 가장 많은 출고량을 자랑하고 있는 K7 하이브리드의 간단 소개와 시승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7 하이브리드는 사실 인기가 너무 많죠. 현재 하이브리드의 생산 관련 납기는 12주를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많다라는 뜻도 되겠지만 생산 계획이 하루에 60대에서 30대로 줄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배터리 수급에 대한 그 국제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고도 하는데 가능한 빠르게 생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K7 프리미어는 3.0 가솔린 모델로 제가 이미 시승기를 올려두었고요. 오늘은 하이브리드를 준비했는데 연비 그리고 정숙성에서 아주 큰 장점이 있는 모델이죠. K7 프리미어의 전체 라인업은 엔진 라인업은 이렇습니다. 2.5 가솔린, 그리고 3.0 가솔린, 그리고 하이브리드, 2.2 디젤, 3.0 LPI 총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직렬 4기통 2.4 휘발유 엔진과 진보된 전기 모터와 배터리 기술을 적용한 K7 하이브리드 모델은 이전 모델보다 8.8%나 개선된 연비 효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 모델에는 사실 하이브리드 2열 시트 그 등받이 뒤쪽으로 배터리를 두는 경우가 많았죠. 아무래도 무게 밸런스 배분이라는 측면 때문인 것 같긴 하지만 그로 인해 트렁크 공간이 일정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배터리를 트렁크 아래로 넣어서 트렁크 최적 공간을 더 키워내는 데 노력을 했죠. LPI 모델들도 서서히 도노 탱크를 계획하고 있듯 새로운 세대의 차량들은 좀 더 실용적인 장점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 뉴 그랜저가 트렁크 하단에 LPI 본배를 설치해서 트렁크 공간 30% 정도를 향상시킨다고도 하죠. 괜찮은 발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K7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풀옵션 모델이고요. 시그니처 기본가가 4,158만원, 그리고 옵션은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 헤드업 디스플레이 팩, 드라이브 와이즈, 모니터링 팩, 썬루프, 퀼팅 나파 가죽 시트, 스웨이드 내장재 모두 다 포함해서 4,699만원입니다. 외장 색상은 스노우 화이트 펄의 내장은 새들 브라운이고요.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에는 내장이 검정, 새들 브라운, 웜 그레이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 웜 그레이라는 색상은 하이브리드 전용 색상입니다. 실내 영상을 뒤쪽에서 다룰 때 웜 그레이 색상이 어떤지 영상으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면부를 한번 살펴보시죠. 이전에 3.0 가솔린 시그니처 영상을 참고하셔도 되지만 외관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전면부는 확실히 웅장하고 하이테크한, 그리고 좀 더 세련된 멋을 추구하고 있는 K7 프리미어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하죠. 그쵸? 그리고 처음에 출시되었을 때는 중국에서 양산 중인 K3 모델과 조금은 흡사하다라는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수입차로 비교를 해본다면 마세라티나 BMW 키드니 그릴의 전면부처럼 좀 더 광활한 느낌을 주고 있죠. K7의 전면부를 보시면 기존의 올류 K7과 달라진 점을 3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가 있고요. 첫 번째는 헤드램프가 전체적으로 얇아지고 날렵한 느낌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탈리오 디자인의 라디에이터 그릴인데요. 유광 크롬이 조금 더 하이테크한 느낌을 주면서 기존 K7과는 다르게 상당한 굴곡감과 입체감을 주었죠. 사이드에서 보시면 더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릴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그리고 중요한 게 전체적으로 보면 라이트 라인과의 조화도 아주 훌륭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슈라이더가 K5를 디자인하던 그때부터 기아자동차의 디자인과 철학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발전된 형태로 이루어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단부에서 방향지시등이 보이는데요. 높은 트림의 차량인 경우에는 LED 타입으로 제작이 되어 있죠. 그리고 주변을 보면 나름 크롬으로 포인트를 잘 주었고 길게 뻗어지고 그리고 Z자 형상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범퍼 양쪽을 보시면 공기 통로가 있어서 나름 에어로 다이나믹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죠.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상위 트림 차량이 아닌 경우에는
이게 LED가 아니에요. 방향지 시등이 LED와 아닌 형태는 두 개 영상을 비교해서 보여드릴 건데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라이트 라인이 등화되었을 때 영상도 한번 보시죠. 주간주행 등의 경우에는 Z자 라인이 기존과는 다르게 아래쪽으로 위치하였음을 알 수가 있고, 여러 각도에서 촬영을 해보고 있는데요, 확실히 야간에 조금 더 멋스러움을 드러내는 것 같죠. 라이트 라인도 하향일 때와 상향일 때를 구분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확실히 4구 LED 헤드램프라 그런지 사이드 쪽으로 볼 때 더 큰 매력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비상등과 방향지시 등을 보고 계시는데요, 개인적으로 심플하게 구성한 점이 마음에 들고, 어떤 분들은 안개등 자리에 이게 방향지시 등이 있어서 어색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이건 제 생각이긴 한데 헤드라이트 라인 밑쪽으로 길게 방향지시 등이 설치되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후면부를 보시죠. 후면부 테일램프에 대한 호불호가 있긴 한데요, 저는 뭐 그렇게 이상하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요즘 현기차 일부 라인들을 보면 거의 테일램프를 이어주는 방식으로 많이 제작이 되고 있고, K7 프리미어는 차체를 조금 더 넓게, 그리고 Z라인들이 서로 잘 이어지게 구성하였음을 알 수가 있죠. 점선바 형태로 이어지게 한 건 전 이건 마음에 드네요. 확실히 기존 K7과 프리미어는 전면과 후면에서 디자인이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존의 K7 형상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프리미엄만의 독특한 익스테리어 포인트로 차별화를 주고 있음이 느껴졌죠. 저희 렌터카 정비 반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물론 여담이기도 하지만 뒷부분이 범퍼 타입이 아니라 일체형이라서 확실히 그 미미한 추돌이라도 전체적으로 수리 비용은 꽤 나올 것이라는 평가도 해주시네요. 그리고 트렁크 라인을 보면 이게 기존 올류 K7보다 2에서 3cm 정도 낮아져서 그런지 조금 더 날렵한 리어 라인이 완성된 듯한 느낌이 있죠. 하이브리드 차량의 차별점이라고 한다면 후면부에선 에코 하이브리드라는 로고가 있다 없다 정도고요. 사이드 쪽에서는 휠 형상의 차이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죠. 하단을 좀 내려보면 범퍼 하단의 듀얼 머플러 팁처럼 보이는 것은 실제 익스테리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양새만 그러할 뿐 실제 배기구는 바닥 쪽으로 배치를 해두었습니다. 그래도 크롬들의 조화를 상단과 하단으로 구분을 잘 해두어서 디자인 포인트는 괜찮죠. 그리고 등화 영상을 보고 계시는데요, 저는 아직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방향지시 등을 왜 LED가 아닌 벌브 타입으로 만들었을까 라는 것인데, LED 램프가 주변에 있어서 더욱 벌브 타입이 조금 올드한 느낌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후면부의 방향 지시등은 저는 조금 더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확실히 중간 점선 형태의 리어등은 프리미엄만의 아이덴티티를 딱 느끼게 하는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들고, 천천히 영상을 보고 계시는데 K5도 그렇고 앞으로 나올 차량들의 후면 라이팅 기술은 거의 이런 패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K5 3세대 모델의 사진을 보면 K7과 거의 동일한 형태로 만들었음을 알 수가 있죠. 사이드를 좀 보시죠. 확실히 이번 K7 프리미어는 전장만 4955, 거의 5m에 가까운 차체를 보여줘서 그런지 길다고 느껴집니다. 올류 K7과 비교를 해본다면 확실히 낮아지고 길어진 느낌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죠. 차이를 본다고 하면 25mm 밖에 안 됩니다. 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이브리드만의 휠의 형태인데요, 기존 올류 K7 하이브리드 휠과 대비했을 때는 조금 더 개성있고 멋스러운 느낌을 주긴 합니다. 그러나 제 손님들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거의 이를 휠을 인치업 하시거나 외부 휠로 바꾸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주행 성능과 연비라는 측면, 그리고 승차감을 고려해 본다면 하이브리드의 17인치 휠과 타이어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제작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아무래도 휠 표면 디자인에 따라 공기 저항력이 달라지기도 하고 스포크를 좀 크게 만들어서 공기 유입구를 줄여가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모델에는 제가 볼 땐 최적화된 디자인과 크기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예전 모델보다는 확실히 예쁘게 느껴지긴 하죠. 타이어는 넥센의 엠페라고요. 225/55R 17인치 모델입니다. 현재 그랜저 IG 하이브리드와도 동일한 사이즈인데요. 그러나 타이어만 조금 더 상향된 모델을 장착하게 되면 주행할 때 노면 소음이 조금 더 보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시승 영상에서 한번 다룰게요. 또한 등화류 작동 시에 사이드 리피터의 모습도 보고 계십니다. 전체적으로 무난한 수준이죠. 오히려 지나친 액센트 라인이 사이드를 조금 더 지저분할 수 있겠다라는 기아 자동차의 디자인 목표가 저의 생각과는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도어 쪽을 보면 레버가 확실히 화이트 색상과 크롬의 조화를 아주 세심하게 리터치했음을 알 수가 있죠. 이제 터치 타입으로 만들 때도 됐는데 아직은 버튼 타입, 푸시 타입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디자인은 괜찮습니다. 엔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K7 프리미어 하이브리드에는 최고 출력 159마력의 2.4리터 가솔린 엔진과 38kW의 전기 모터가 결합이 되어 있고요. 총 시스템 출력이 211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가 21. 괜찮은 힘을 발휘하고 있죠. 하이브리드 모델은 초기 구동할 때 엔진 개입이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전기차와 동일하게 스타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량 자체의 출력 정도를 판단하고 비교하는 것은 사실 조금 무의미할 수는 있어요. 차량 자체가 정숙성과 효율적인 연비 드라이빙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연비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복합 연비가 16.2이지만 실제로 주행을 해보면 19에서 20을 아주 쉽게 구현하기 때문에 연비에 대한 비판이나 걱정은 거의 없는 차량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비에 대한 내용은 제가 뒷부분에서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K7 하이브리드를 꽤 많이 출고를 해보았지만 아직까지 엔진에 관련된 리콜이나 문제들은 없었습니다. 실내를 한번 보시죠.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수평형 레이아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원한 디스플레이 덕분에 실내가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죠. 센터 패시아가 전체적으로 조금 기울어져 있고 그 버튼들은 누르기에 적당한 위치에 있죠. 인체 공학적으로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성숙하다라는 느낌입니다. 그 중심에는 풀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된 계기판과 12.3인치 내비게이션이 있는데요. 준대형 세단 최초로 K9에 가능할 것 같은 옵션들을 다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9과 동일한 사이즈로 만들었다라는 점이 아주 인상적이기도 하죠. 계기판은 확실히 풀 디지털이라 그런지 시인성도 좋고 예쁘게 보입니다. 다양한 메뉴 설정을 통해서 운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대형 세단에서 구현되던 후측방 모니터를 계기판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적응하는 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사이드미러 쪽으로 눈이 더 많이 돌아가더라고요. 하지만 확실히 더 넓은 측후면 시야 확보를 통해서 안전 요소의 장점을 담은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계기판을 통해서도 내비게이션 경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으로도 한번 살펴보시죠. 스티어링 휠은 기존의 버튼들과 비슷하면서도 3스포크 타입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휠 전체의 지름이나 림의 두께도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패들 시프트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동작은 잘 되고요. 운전을 하면서 패들 시프트를 굳이 사용할 일은 잘 없었네요. 내비게이션은 12.3인치 유보 타입으로 동급에서 최초 그리고 가장 크고 넓게 만들어져 있죠. 이게 물론 더 뉴 그랜저와 앞으로 나올 준대형 세단들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기자 기준으로는 제일 넓고 좋습니다. 실내 인테리어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확실히 기능적으로 더욱 뛰어나죠. 메뉴 설정에 관한 것들을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 그리고 이 차량이 진짜 K7인가 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네요. 터치의 반응도 좋고 지도를 볼 때는 2분할로 보셔도 되고요. 설정에 따라서 3분할을 활용해서 더욱더 재미있는 인포테인먼트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 유보를 통해 경로 설정을 해보면 더욱 넓은 화면에서 지도를 살펴볼 수 있는 여유라는 것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기존 올류 때 8인치와는 압도적으로 다르게 느껴지죠. 그리고 카카오 자연어 음성인식 기능은 좀 더 좋아졌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 특성상 에너지 흐름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치 미래 시대에 온 듯한 느낌을 조금은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엑셀링 가속을 해보면서 흐름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차량에 관한 헤드업 디스플레이, 라이트, 도어, 그리고 광량 등의 컨트롤은 계기판에서 모드를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좀 더 편리하고 쉽게 조작할 수가 있죠. 그리고 기기 연결 설정을 보면 기존과 동일하게 안드로이드 오토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프로필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꽤나 편리한 기능 중 하나고요. 후석 잠금이나 키보드 설정 등도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것과 같이 쉽게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설정을 하시는데 잘 모르는 것이 있다면 내비게이션에서는 웹 매뉴얼이라고 있어요. 이걸 선택하시면 QR코드로 스캔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카톰, 그리고 운행 정보를 알려주는 등의 너무나 많은 기능들이 있고요. 운행 거리에 따라 가속과 감속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인터페이스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디오를 들을 때는 이게 예쁜 그래픽 효과 때문인지 조금 더 젊은 감성을 많이 이해하고 있는 K7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를 설정하실 때 팁을 조금 드리자면 에이징 작업을 하셔도 좋겠지만 차량 중앙 집중을 선택하시면 음향을 조금 더 풍성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빌트인 캠은 다들 잘 아시죠? 영상 저장 장치인데요. 주행 중이나 정차 시에 영상을 볼 수도 있고 화질은 전방은 HD급이니까 괜찮은 편입니다. 빌트인 캠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그 보조 배터리 옵션을 함께 넣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 중 하나가 현재 보험사들이 어느 회사들은 블랙박스로 이걸 인정을 해서 할인을 해주는 것도 있다고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고 해요. 그 이유는 빌트인 캠 영상 자체가 날짜와 시간이 확인이 불가해서 보험사에서 인정하지 않는 곳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물론 보험사마다의 내부 정책이긴 하겠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하겠죠. 이런 부분들은 제조사에서 보험사와의 연결성을 강화해서 내부 정책들을 좀 고객 입장에서 고려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이제 가입하시기 전에 보험사마다 미리 확인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죠. 빌트인 캠 보조 배터리는 빌트인 캠 옵션 선택 시에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주차 녹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조 배터리를 별도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보조 배터리를 선택하게 되면 주차 중 최대 10시간 녹화가 가능하고요. 출고 장착 관련은 판매가가 28만원 정도이며 출고되고 나서 충주 출고센터를 다시 한번 거쳐서 나오게 됩니다. 후방 카메라도 약간은 더 넓어진 화각만큼이나 이게 비전 자체가 크다 보니까 조금 더 편안하게 주차가 가능해진 것 같죠. 그리고 모니터링 팩은 추천할 만한 옵션입니다. 전방 카메라 영상도 보시는데요. 거의 쓸 일은 없지만 그래도 화질은 굉장히 좋은 편이죠. 공조기 버튼들을 보면 하이그로시 재질과 매트 크롬으로 처리된 버튼들인데 수입 세단 대비해서도 실내의 완성도는 더욱 높아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죠.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이게 지문이 잘 묻어나는 피아노 블랙 색상과 재질을 선택한 점을 들 수 있겠네요. 기존에 있던 올류 K7의 아날로그 시계는 과감히 삭제를 잘 했죠. 그리고 이번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만난 드라이버 올리 버튼과 공기 청정 모드가 아주 편리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드라이버 올리의 경우에는 운전자 쪽으로 공조가 집중되는 모드이기 때문에 혼자 운행하실 때에는 편리한 점이 있겠죠. 그리고 핸드폰 충전 단자와 무선 충전 패드도 보고 계시는데요. 핸드폰을 아주 쉽게 거치하면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변속기 쪽도 살펴보시면 SBW 즉 전자식 변속 레버로 수입 세단과 경쟁에도 뒤처지지 않을 옵션들로 가득 채워진 걸 알 수가 있죠. 드라이브 모드 버튼은 다이얼 방식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돌려가면서 주행 모드를 변경할 수가 있고요. 조작감은 괜찮은 편입니다. 조작을 할 때 계기판은 그 화면과 같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픽적으로는 괜찮죠. 변속기는 이게 수입차에서나 보든 또는 이제 대형 세단에서 보던 전자변속기 타입인데 그립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살펴보면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와 있죠. 통풍 시트도 하나의 버튼인 것처럼 만들어져 있고 열선 시트나 블랙박스 그리고 카메라 제어 등의 옵션들이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 커튼의 경우에는 앞좌석에서 컨트롤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차라리 후석 다기능 스위치 쪽에서도 이런 기능을 구현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네요. 콘솔 박스와 기타의 공간들이 어떤지도 살펴보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달라진 점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콘솔 박스 내에 빌트인 캠 전용 USB 단자가 있어서 영상 백업이 가능하다 정도고요. 그리고 12V 아울렛도 하나 있죠. 도어 쪽의 메모리 시트 버튼과 하이그로시의 조합 그리고 도어 쪽의 버튼들은 기존과 거의 비슷하게 보여집니다. 전자석 다 프로톱 원터치 버튼인 것은 나름 괜찮은 장점으로 보이기도 하죠. 시트의 조절 레버나 스위치 역시도
기존의 그랜저 IG와도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동일합니다. 퀼팅 납바 가죽 시트는 차량의 고급스러움을 높이는 데 한몫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내장재를 조금 살펴보면 우드 그레인이나 마감들이 확실히 프리미어라는 수식어를 인정하게 할 만큼 좋은 모습들입니다. K7 글자를 시트에 새겨준 것도 나름 괜찮죠. 추가로 시트의 편의 기능으로는 워크인 스위치가 있어서 기존과 동일하게 잘 작동을 하고요. 아무래도 풀옵션 차량이다 보니까 멍텅구리 스위치 하나 없이 다 가득 채워진 느낌입니다. 심플하게 구성되어 있죠.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위치 조절도 당연히 가능하시고요. 조수석 쪽에서도 시트 조절 스위치나 옵션들을 한 번 더 살펴보시는데 기존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현재 차량의 색상은 시트의 색상은 새들 브라운이고요. 새들 브라운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죠. 실제 시트 색상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 영상으로 준비해 보았는데 이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죠. 막 어둡거나 다크한 느낌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너무 연하지도 않은 딱 중용을 지켜가는 브라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웜그레이 색상 시트에 대해서도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게 하이브리드 전용 색상이기도 하고 실제로 색상을 영상으로 보시면 예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레이 톤이다 보니 때가 잘 탈 것 같은 느낌도 있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이용하시는 저희 고객님들은 나름 괜찮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네요. 아직은 호불호가 있는 옵션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나름 썬루프의 개방감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썬루프 조작 스위치와 썬루프의 동작 영상 그리고 개방감도 함께 보시는데요. 흡연이나 아니면 화이트의 외장 색상 그리고 썬루프와의 색상 조화 아니면 썬루프 자체의 기능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요즘에는 좀 선택하는 폭이 줄어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실내 차량 키도 보시는데요. K9과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죠.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무드램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색상 변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보고 계시는데요. 약간은 소심하게 제작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도어 쪽이나 운전석, 스티어링 휠 하단 쪽으로 인테리어 무드램프를 적용시켜 주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따지고 보면 이 정도로 지원을 하는 것을 보면 K7도 신경을 쓴 건 사실이죠. 야간이나 아니면 조금 어두운 환경 속에서 실내를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디자인적으로도 괜찮죠. 뒷좌석의 레그룸은 넓어진 전장만큼이나 편안함을 주고요. 뒷시트가 약간 젖혀져 있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180cm의 신장을 가진 운전자가 앞좌석에 앉고 뒷좌석에서 레그룸을 체크한 결과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넉넉한 수준이었습니다. 도어 쪽에서는 사이드 커튼을 통해서 틴팅 이상의 열차단 및 프라이버시 보호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열선이나 기타의 옵션들은 평이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통풍 시트가 하나 들어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조금의 기대도 해보게 되네요. 센터 라인 쪽을 보면 공조기와 USB 충전 단자가 있는데요. 두 개나 있죠. 이게 사실 또 커버 하나 차이긴 한데 커버를 하나 좀 덮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다기능 스위치 쪽은 지나치게 심플한 느낌이고 오디오 정도만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쪽에는 옷걸이 형태의 후크가 있어서 나름 편리하게 옷을 걸어둘 수가 있겠죠. 트렁크를 한번 보시죠. 공간에 대해서는 깊게 설명은 안 드릴 거고요. 기아 로고에서 I를 길게 눌러주시면 트렁크가 열리고 깊고 넓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물건을 적재하더라도 불편함은 없습니다. 차량 지급품도 보고 계시는데요. 특별한 건 없죠. 하단에 배터리도 보이는데요. 참고하시면 되겠죠. 배터리 공간 양쪽으로 다른 물건을 적재하거나 넣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 공간입니다. 배터리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볼게요. 프리미어의 경우에는 주행용 고압 배터리가 트렁크 아래, 일반 배터리는 트렁크 방향에서 오른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주행용 배터리의 경우는 방전이 되지 않도록 차량에서 자동으로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사용하는 구간은 40에서 80%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이하로 유지하게 되면 배터리가 아닌 내연기관을 사용하게 되죠. 더욱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방전 관련된 배터리는 일반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일반 배터리의 경우에는 시동 관련된 것 같은 것들을 이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고압 배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고압 배터리의 경우는 방전이 되더라도 엔진 시동이 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충전이 되게 되면 다시 구동하게 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보존기간 내에 기아 사업소에 방문하셔 처리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죠. 아직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동 버튼을 통해서 트렁크를 닫아보고 있습니다. 잘 작동하고 속도도 괜찮죠.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총평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K7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시동 버튼을 바로 누른다고 시동이 걸리진 않습니다. 엔진의 예열을 필요로 하거나 또는 전기 계통 관련해서 부하가 일정 있을 경우에는 준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시동이 걸리게 되죠. 하이브리드 모델을 주력으로 삼는 일본 차들은 엔진과 모터에 개입하는 거 이질감을 굉장히 줄였죠. 그래서 소비자들의 호평을 받은 지난 그리고 지금까지입니다. 국산 하이브리드가 사실은 경쟁 상대에서는 조금 뒤처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 최근 출시된 8세대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시작으로 K7 프리미엄 하이브리드까지 이제는 일본 차가 부럽지 않을 수준의 완벽한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EV 모드라고 해서 강제적으로 전기 모터를 구동할 수 있는 조건은 없는데요. 오로지 이게 페달의 조작, 엑셀링을 통해서만 전기 모터 및 내연기관의 간섭을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K7 하이브리드의 전력량은 통상 50% 내외로 유지가 되고 있고 완충은 거의 되지 않습니다. 일정한 전력량을 유지하다가도 부족해지면 빠르게 채워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점은 하이브리드 기술 자체가 전력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겠죠. 주행 성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속 구간에서는 고객님도 그렇고 저도 동일한 생각을 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EV 모드 저속 시에는 가상 사운드가 나오면서 조용히 그리고 반박자 느린 정도로 출발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들은 전기 모터에서 내연 기관으로서의 상호 개입에 따른 또는 내연 기관으로 주행하기 위한 스위칭 타임 변경 시간인 것 같은데, 이게 불편한 점은 없지만 약간 굼뜬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고속 구간에서는 150에서 170의 속도로 주행을 해도 안정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 차량이 하이브리드 모델인가라는 생각도 하게 될 정도로 중고속 레인지는 6단 미션임에도 불구하고 나름 부드러운 상향 곡선을 보여주었습니다. 소음 진동 부분을 볼게요. 배터리 잔량이 있을 때 저속 주행, 즉 EV 모드로 주행을 해본다면 거의 소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되죠. 물론 시동이 되었을 때 내연기관이 동작을 하게 되면 조금의 소음이 들리긴 하지만 거슬릴 수준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외부에 있을 때는 EV 모드의 소음이 조금 들리긴 하죠. 많은 분들이 극찬하신 것처럼 방음제와 흡음제, 그리고 이중 접합 유리, 그리고 변경된 서스펜션 세팅 등 다양한 요소들이 K7 프리미어의 진동과 소음 부분 아주 적절히 잡아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중 접합 유리는 이게 얇은 유리를 두 겹을 겹치면서 유리와 유리 사이에 생기는 미세한 틈이 외부로부터의 소음을 한 번 더 걸러준다고 하죠. 확실히 4개의 유리 모두가 이중 접합 유리로 되어 있어서 기대보다 외부 소음과 풍절음을 잘 커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타이어를 조금 상향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게 타이어가 넥센 엠페라 225, 55R 17인치 타이어인데요. 타이어가 조금 더 좋아진다면 노면 소음을 조금 더 줄이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진동 부분에서는 저속 구간에서 요철을 넘는다고 해도 제가 개인적으로 K7은 이게 바운스를 하면서 일정 진동을 통해서 부드럽게 잡아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드러운 승차감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속 구간에서도 무리 없는, 그리고 기존의 올류 K7과 비교해도 비슷한 수준의 좋은 진동감과 승차감을 가지고 있어요. 첨단 기능으로는 외기 유입 방지 제어나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 방향 지시 등 점등 시에 사각지대를 비추어준 후측방 카메라, 그리고 재밌는 기능 중 하나인 자연의 소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소리를 들어보고 계시죠? 마음에 드는 옵션들입니다. 기존 K9에서 구현되던 기능들이 K7에 조금 이식되고 있고, 또한 자연의 소리는 새롭게 느껴지기도 하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기존에 있던 옵션이지만 조금 더 시인성이 좋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차량 키를 2초간 누르게 되면 원격으로 시동을 걸 수 있는 것도 괜찮은 기능이죠. 물론 이게 유보로도 가능하지만 기계적으로도 이렇게 지원이 된다는 것이 편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유보가 참 넓은 좀 더 넓은 기능을 지원하는 것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특히나 시동 걸기 전에 시트의 통풍 및 열선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점, 기존의 블루링크와 유보에서 찾아볼 수 없던 기능들이었는데 이게 K7 프리미어가 되면서 업그레이드된 기능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아주 큰 칭찬을 해주고 싶네요.
연비 관련돼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연비에 대해서는 사실 칭찬글만 워낙 가득해서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그렇기도 해요. 하지만 자료들을 통해서 조금 보신다면 경제 운전을 잘 하시는 저희 고객님들 중에서는 연료를 가득 주유받고 오셨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사진과 같이 1095km로 되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네 자리의 주행 가는 거리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참 신기하기도 하죠. 일반의 연비는 사진과 같이 거의 20km/L에 가까울 정도로 괜찮은 수준이었고, 어떤 분들은 뭐 내리막에서 79km/L를 경험하신 사진들도 재미삼아 보내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제 고객님 중 한 분은 연비가 너무 좋은 차량인 걸 알고 있고, 그 연비 운전을 하기 위해서 컴포트나 이제 스포츠 모드가 아닌 에코 모드를 쓰고 적절한 발 컨트롤에 관성 주행까지 겸하다 보니까 연비를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은 느낌도 조금은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건 저도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총평을 좀 해보자면, 이제는 패밀리 세단의 스탠다드가 중형차가 아닌 준대형 세단으로 바뀌어가고 있죠. 차가 5m나 되는 큰 차량이지만 나름의 뭐 세제 감면 혜택과 연비의 장점들이 많다 보니 준대형 세단 하이브리드 모델의 판매고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로서의 이질감을 많이 줄였고 전반적인 방음 대책도 확실히 좋아졌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싶었어요. 현재 그랜저 신형인 더 뉴 그랜저가 생산을 앞두고 있지만 제가 볼 땐 하이브리드의 경우는 내년에 양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굳이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K7 하이브리드를 선택할 확률이 높으시겠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기렌트 리스 영업팀 조인환 과장입니다.